중국이 힘이 세지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다가 보니까 내가 굳이 미국에다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미국에 덤벼도 되는 거 아니야? 생산력이 무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라들 간의 경제력,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가성비 떨어지고 물건값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지금 AI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부의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다 잃겠죠. 연봉 5천만 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좋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께 최소한 들으시기 쉽게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지식들을 말씀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미중 갈등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이제 대결 국면으로 가면서,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아이디어와 자본과 이런 것들을 대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물로 제조하는 것은 중국이 하고, 이렇게 두 나라가 상당히 분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제조 능력을 갖고 미국은 제조 능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이 그것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미국 내에다가 제조 기반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바이든 때는 그것을 그 보조금을 주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려고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다 보조금을 그걸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닌 거죠. 왜 미국이 보조금을 줘야 돼? 지금까지 당신들은 미국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힘을 휘두르는 그런 방식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안에다가 전략적인 산업들, 반도체고 배터리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 산업, 전략 제조업들을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인 거고요. 그래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뜻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장 투자는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거는 가동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문제는 미국에 그것을 할 만한 제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조 인력은 중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또 미국에서 또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사람들을 받기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사람이 없는데 와서 공장은 만들고 가동을 시키라 하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빠른 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한국의 인력들, 또 일본의 인력, 베트남의 인력, 이런 노동자들을, 또 엔지니어들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언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제들입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든 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또 수많은 나라들에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만은, 이게 미국 내부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활 필수품 같은 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또는 한국에서 수입해다가 썼는데,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미국 그 응답자들의 60% 정도는 관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이번 11월 달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선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원 의원 전체를 다 다시 뽑고요. 상원 의원 중에서 3분의 1을 또 뽑고 또 주지사들의 대부분을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표를 많이 잃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인 거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시켜 버렸잖아요. 그 불법이라고. 그거 핑계 삼아 뭐 그냥 유야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 관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것을 관세를 무효화함으로 인해서 0%로 만들어 버린 건데 그것을 그 다음 날 다시 10%로 올리고 그 다음 날은 또 15%로 올리고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돌아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그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 아닌가. 지금까지 트럼프 2기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나라들마다 서로 대결을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수입업자들이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부담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익 보던 것들을 줄여서라도 값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 부담은 다 가격으로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 간의 대결, 미국, 중국 간의 대결, 또 각 나라들이 다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가 그건 거예요. 한 7, 8년 정도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본격 시작이 된 건데 그 이전에는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나라들마다 자급자족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자유무역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면 어떻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면 어때? 가성비 좋은 거를 사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그게 좀 멀리 보면 1945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2차 대전 이후에 좀 가까이 놓고 보면 그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가 거의 완전한 자유무역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풍요가 가능하려면요, 나라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력을 무기화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성비 좋은 물건을 공급을 할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능력을 개발을 해서 더 좋고 더 싼 제품을 계속 공급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특히 중국이 그렇게 돼 버린 겁니다.
중국이 힘이 세지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다가 보니까 내가 굳이 미국에다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미국에 덤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이 무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라들 간에 본격적으로 이 경제력,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또 시장이 무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력을 무기로 쓰고 있는 거죠. 미국은 자기 시장을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다가 물건 팔려면 야, 돈 내. 또는 미국에 물건 수입하려면 돈 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내면 우리 시장 못 열어주겠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생산력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나라들마다 다 그런 쪽으로 다 옮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어떻게든 최대한 자급자족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비싼 시스템입니다. 그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거를 국적과 관계없이 가장 가성비 좋은 데 가서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직접 자기가 생산하려고 하면 그 원가가 3배, 4배, 5배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쇠고기라든가 또는 쌀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우린 그거 자유무역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성비 가장 좋은 데 가서 사오면요, 한 5분의 1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쌀이나 쇠고기처럼 물건값이 그렇게 돼 간다는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그런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가성비 떨어지고 물건값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아직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관세를 매긴 적이 기간이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수입업자들 또 생산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관세 충격을 스스로 흡수를 상당히 많은 부분 했는데 이제는 흡수를 안 하고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2026년 말 2027년 이쯤 되면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지금 AI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멀었다.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뜨거운 맛이라고 부른다면 뜨거운 맛을 보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부지런한 사람, 진취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정도의 단계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들 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AI를 쓰기 시작하는 또 쓰기 시작하고 쓸 줄 알게 되는 단계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부의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뭐 5천만 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AI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아마 연봉 2억, 3억 또는 10억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 일을 AI한테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AI는 값이 매우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AI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다 잃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할 줄 알아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AI로 인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AI의 생산성이 아니고요, 인간의 생산성인 겁니다. AI를 가지고 노동을 대체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AI 자체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걸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AI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AI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명품도 사고 오만 소비를 다 하잖아요. AI는 소비하지 않아요. 물론 AI도 소비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잡아먹는 정도의 소비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 말고 AI가 무슨 옷을 입습니까? AI가 해외여행을 갑니까? 뭘 먹기를 합니까? AI는 인간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데 소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잉여 생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 겁니까? 그건 인간의 거예요. AI는 소비하지 않아요. 그건 다 인간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 있잖아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경영자들은 탈락하겠죠.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인간은 그래도 굉장히 잘 적응을 했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그것도 바로 기계화였잖아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까지 인간의 근육을 가지고 하던 일들을 다 증기기관으로 하고 뭐 기차를 가지고 하고 다 이걸 대체를 한 거거든요. 말 타고 다니다가 기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엄청난 실업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세 시대보다 지금 실업자 수가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당히 잘 적응을 했던 거예요. 기계를 잘 쓸 줄 알게 되는 거고 또 기계 없이 하는 일, 새로운 일들을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인류가 잘 적응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적응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산업들, 기존의 일자리들 중에는 없어질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마부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리어카꾼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없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들 이런 것들인 거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막 10%, 20%씩 막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클로우드라고 하는 AI 기업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그냥 웬만한 적당히 명령을 하게 되면 지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모델을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새로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오던 일을 그냥 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들 중에 현재의 직업들 중에 사라질 직업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게 인간에게 지옥은 아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잘 적응해 왔다.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는 지금도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한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특히 러시아가 유럽 은행들에다가 예치해 놓은 그 외환 보유고들 그거를 3,500억 달러를 그냥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입니다만 그걸 동결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또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WIFT라고 하는 자금 거래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사실을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 그게 스위프트 시스템인데 여기서 러시아를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이러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황당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 은행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 은행들에다가 돈을 예치해 놨는데 그게 다 그냥 동결이 돼버리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달러를 가지고 이게 자금 거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완전히 나를 배제를 시켜버리네? 이렇게 됐잖아요. 당사자인 러시아면 당연히 큰일이 났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 미국이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배제할 수가 있겠네? 나도 언제든지 제재를 당할 수가 있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달러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제 거래에서 거래 수단이 달러였었죠. 그래서 물건값도 다 달러로 표시가 돼 있고 또 돈을 주고받는 것도 달러로 주고받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달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역할은요,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들을 나라마다 다 쌓아놓잖아요. 또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저축을 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저축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사실은 달러 표시 자산으로 다 해놨던 거예요. 언제든지 경제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 거네? 그 달러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앙은행들, 각국 정부들이 달러를 쌓아놓는 것 대신에 금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인들도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유로를 해야 되나? 금을 해야 되나? 금을 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자체가 불안해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벌을 주겠네?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다면, 요번에 이 요인은 미국 자체가 저 나라가 좀 불안한 나라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이 빚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20%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냐면 50%가 좀 넘어서 60%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국 괜찮은 거야?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120%가 된 거예요.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저거 못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비축해 둔다라고 하는 거는 현금 달러를 비축해 두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미국의 은행들에다가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큰 금액은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별로 없잖아요. 국채는 이자가 있잖아요. 달러이면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정해진 금액을 딱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미국 국채는 최고의 안전자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게 GDP의 120%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 쟤네들 저거 잘못하면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거 150% 될 것 같은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끼치는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세금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GDP의 6% 이렇게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입보다 세출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또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금값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고, 또 유로라든가 또 스위스 프랑 같은 이 돈 관리를 잘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또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달러 가치가. 그것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는요, 기축통화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나라 돈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미국 달러를 대체할 돈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돈이라면 스위스 프랑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스위스는 원래 경제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 달러를 대체할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위안화이거든요.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는요, 기축통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자신이 용납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축통화가 되려면요,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무역 적자가 많아지잖아요.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요, 수출 가격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요, 무역 균형이 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서. 그런데 달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무역 적자가 저렇게 많았는데도 지금까지 보시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 수출 상품의 값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무역을 하기 위한 용도 말고 다른 수요가 있는 거예요. 달러대에서. 외환보유고로 갖다가 쌓아놓고 세계 곳곳에서 개인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달러 예금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축 통화가 되려면요, 이거는 무역 적자는 불가피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없애겠다고 저러지만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잖아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제대로 하면 충분히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위안화의 가치는 제대로 된 시장 가치보다 굉장히 싼 상태입니다. 왜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느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025년도에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갔죠. 이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위안화 가치가 낮도록 중국의 인민은행이 조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유화하잖아요. 그러면요, 위안화 가치가 지금 달러당 뭐 한 7위안 이렇게 되죠. 달러당 한 2위안, 3위안 이렇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위안화는 국제통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입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아니, 위안화 가치가 그렇게 비싸니 그 위안화로 표시된 물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물건의 값이. 그래서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거는 중국 제조 2025니 뭐 하는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 통화가 되려면 환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마음대로 못 해요. 허용을 안 합니다, 그걸. 왜? 그거 허용하고 나면 외환위기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물론 외환위기 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제로 2015년에 그런 위기에 맞닥뜨렸었어요, 중국이.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자유화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자유화를 했던 이유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막 갑자기 중국 증시에서 돈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98년, 97년 외환위기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본 자유화 했더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국제 통화가 되려면. 그런데 중국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외환 통제 체제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5만 위안인가 뭐 그 정도가 한도이고요. 그거 넘어가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요, 절대로 국제 통화가 될 수 없어요.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통화는 현재로서는 없다.